저는 올해 82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고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제가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된 지한달이 되던 날,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복도는 어두웠고 거실 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아니,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아는 그 밝고 다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고 어딘가 답답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장실에 가야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다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계시다 가신다고 했잖아. 근데 벌써 한 달째야. 한 달. 며느리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 매일 눈치 봐야 되고 집에서도 편하게 못 쉬겠어. 애들도 할머니 계신다고 조용히 하라고 해야 되고 남편은 맨날 야근이라고 집에도 없고. 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물론 착하시긴 해. 정말 조심하시고 폐 안 끼치려고 노력하시는 거 다 알아. 근데 그게 더 불편한 거 있잖아. 우리 집인데 손님 모신 것처럼 긴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리 다치셔서 어쩔 수 없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야. 근데 언니, 솔직히 이제 좀 힘들어. 며느리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은 포기했습니다. 발소리라도 들릴까봐 숨소리조차 죽이면서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어둠 속에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 집에서도 편하게 못 쉬겠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찜이 되었구나.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혼자서도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시골집이 불편해도 괜찮았습니다. 혼자 밥 해먹고 혼자 청소하고 혼자 텔레비전 보는 게 외롭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니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다리 하나 삐끗한 것 때문에 제가 그토록 피하려 했던 얹혀 사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들릴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아들에게도 미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듣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충격적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의 시작이 될 줄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 집에 얹혀 살게 된 건 순전히 제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지 8년째였습니다. 처음엔 서울에 있는 아들이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오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너희끼리 편하게 살아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사실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었던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시어머니 며느리 갈등 이야기 나오는 거 볼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그런 시어머니는 되지 말자고요. 그래서 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롭긴 했지만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이니까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TV 보고 싶으면 보고 김치찌개 끓여 먹고 싶으면 끓여 먹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살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화했습니다. 명절이면 올라오라고 했고 가끔 주말에 손주들 데리고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빌어먹을 날이 문제였습니다. 지난 9월 초였습니다. 장독대에서 고추장을 꺼내려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시골집 마당은 평평하지 않잖아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왼쪽 발목을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순간 너무 아파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이고.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119를 불러주셨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대가 많이 늘어났고 최소 2달은 깁스를 하고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고 밥 해먹는 것도 어렵고 씻는 것은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 아들한테 연락이 갔나 봅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부랴부랴 차를 몰고 내려왔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들은 두고 혼자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찮은 척했습니다. 아이고, 괜찮다. 조금 삐끗한 거야. 금방 나을 거다. 하지만 아들은 제 집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혼자 계시면 안 돼요. 밥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화장실은요? 괜찮아. 옆집 아주머니가 도와준대. 안 됩니다. 어머니, 우리 집으로 가세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나 여기서 괜찮아. 너희 집은 너무 불편해.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시는 게 더 위험해요. 만약에 또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요?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또 다치시면요? 아들의 말이 맞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정말 괜찮아. 며느리도 힘들 텐데.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와이프도 오라고 했어요. 괜찮대요.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시다가 다리 나으시면 다시 내려오시면 돼요. 응? 그냥 잠깐만요. 2~3달만요. 아들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정말 잠깐만이다. 다리만 나으면 바로 내려올 거야. 네, 어머니. 당연하죠. 이틀 후, 저는 아들의 차에 실려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필요한 옷까지만 챙겨서 정말 잠깐만 있다 올 거라는 마음으로요. 아들이 사는 아파트는 30평대였습니다. 방이 3개였는데 안방은 아들 부부가 쓰고 둘째 방은 초등학생 손주 둘이 쓰고 막내 방을 제게 내줬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폐를 끼치네. 에이, 무슨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방 준비해뒀어요. 며느리는 정말 친절했습니다. 방도 깨끗하게 정리해뒀고 제가 좋아하는 과일도 사다 놨더군요. 손주들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할머니, 빨리 나으세요.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좋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받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잠깐만 있다 가야지. 배 끼치면 안 돼.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잠깐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지. 그리고 이 집에서 제가 듣게 될,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말들을. 첫 주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침이면 며느리가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미역국 끓였어요. 아이고, 고맙다. 내가 할 텐데.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다리 불편하시잖아요. 며느리는 항상 웃으며 말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정말 친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아들네 집에 생활 리듬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침 7시면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쌌습니다. 아들은 8시에 출근했고 아이들은 8시 반에 학교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9시쯤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리듬을 깨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침 6시 반이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화장실 먼저 다녀오려고요. 며느리가 바쁜 아침 시간에 화장실 기다리게 하면 안 되니까요. 세수도 빨리 했습니다. 30초 안에 끝냈습니다. 양치질도 서둘러서 했습니다. 밥은 며느리가 차려줬지만 저는 빨리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며느리 혼자 하게 두는 게 미안해서 다리가 아픈데도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님, 다리 불편하시잖아요. 그냥 쉬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제가 더 눈치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 후에는 저는 제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실에 나가 있으면 며느리가 청소하기 불편할 것 같아서요. 방 안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면 며느리가 신경 쓰일 것 같아서요. 점심때가 되면 며느리가 불렀습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아이고, 내가 먹을 걸 차릴 텐데.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아요. 며느리는 맨날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며느리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낮잠을 자거나 쉴 시간이니까요. 오후 3시쯤이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방에서 나와 아이들과 놀아줬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오늘 받은 시험지예요. 오, 우리 손주 100점 맞았네. 잘했어. 손주들과 있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떠들면 며느리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쉿, 조용히 하자. 엄마, 피곤하시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계속 조심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도 조심했습니다. 제가 먹을 걸 꺼내도 되는 건지 항상 며느리한테 물었습니다. 애야, 이 요구르트 내가 먹어도 돼? 네, 드세요. 하지만 며느리가 네 하고 대답할 때 그 목소리에서 미묘한 망설임이 느껴졌습니다. 아니,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TV도 마음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 있어도 참았습니다. 화장실도 오래 쓰지 못했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쓸 수도 있으니까요. 샤워는 10분 안에 끝냈습니다. 온수를 제가 많이 쓰면 수도 새도 나오고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것 같아서요. 빨래도 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빨래하는 날에 맞춰서 제 옷도 함께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따로 빨래하면 번거로우니까요. 밤이면 일찍 방에 들어갔습니다. 가족들끼리 거실에서 편하게 있을 시간을 주려고요. 방 안에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잠이 안 왔습니다. 시골집 생각이 났습니다. 내 집에서는 이렇게 눈치 보지 않아도 됐는데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응, 괜찮다. 며느리가 잘해줘서 편해. 다행이다. 엄마, 오래 계셔도 돼요. 우리 집이 엄마 집이잖아요. 아들의 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무거웠습니다. 오래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야 해. 그때 며느리가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미안했습니다. 착한 며느리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며느리의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듣게 될 말들이 이 미안함을 산산조각 낼 거라는 것을. 첫 주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요. 둘째 주가 되자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미묘하게요. 며느리의 내가 짧아졌습니다. 애야, 이거 내가 먹어도 되니? 네, 처음엔 네, 드세요 했는데 이제는 그냥 네였습니다. 짧고 건조하게요. 며느리의 얼굴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웃긴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6시 반에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면대에 며느리 화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어제까지는 없었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제 것만 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화장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 어머님. 화장실 쓰셨어요? 응, 미안하다. 급해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컸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상을 차렸는데 반찬 가지수가 줄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4-5가지 반찬을 내주더니 이제는 2-3가지뿐이었습니다. 애야, 내가 반찬 좀 만들까? 시골에서 가져온 고추장으로 고추장찌개 끓이면. 아니요. 며느리의 대답이 딱 끊어졌습니다. 저희는 자극적인 음식 잘 안 먹어요.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아서요. 그래. 그럼 무안했습니다. 아들은 요즘 맨날 야근이었습니다. 저녁 9시, 10시에 들어왔습니다. 주말에는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며느리, 그리고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집에 없으니 며느리가 더 불편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손주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손주들 왔어? 할머니가 간식 줄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사다 놓은 과일이 있었습니다. 애들아, 사과 먹을래? 사과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거 제가 아이들 도시락용으로 사놓은 건데요. 미안하다. 몰랐네. 됐어요. 며느리는 사과를 빼앗듯이 가져가더니 냉장고에 다시 넣었습니다. 애들아, 오늘은 과자 먹어. 손주들은
실망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는 저녁을 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와요. 저녁은 냉장고에 있는 거 데워 드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는 화장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나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반찬 몇 개와 밥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가족끼리 둘러앉아 먹는 저녁이 아니었습니다. 시골집에서는 혼자 먹어도 외롭지 않았는데 여기서 혼자 먹으니 더 쓸쓸했습니다. 며느리는 밤 11시에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어머님, 주무셨어요? 아니, 아직. 며느리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은 싸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급식을 먹고 갔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말을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참았습니다. 어제 늦게 들어와서 피곤하겠지. 또 다른 날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시골에서 맨날 보던 거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봐야 할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 봐라. 며느리는 리모컨을 가져가더니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거실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변기 커버가 조금 젖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손 씻다가. 휴지로 좀 닦아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됐어요. 며느리는 휴지로 닦더니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쓸쓸히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다리는 아직도 불편했습니다. 깁스를 푼 지 얼마 안 됐지만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리 완전히 나으면 내려가자. 하지만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짧은 대답, 차가운 표정, 퉁명스러운 말투, 모든 게 제게는 상처였습니다. 둘째 주는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조심스러움은 이제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듣게 될 말들이 이 불편함보다 훨씬 더 날카로울 거라는 것을. 아들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또 야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은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출근은 일찍 하고 퇴근은 늦고 주말엔 골프나 회식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대충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에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먼저 드세요. 저는 애들 먹이고 먹을게요. 그래,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각자 방에서 먹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설거지. 아니요, 그냥 두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도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맨날 그랬습니다. 낮에는 방에만 있어서 피곤하지도 않고
밤에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거실 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며느리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려다가 그만 멈춰 섰습니다. 아니,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이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지 모르겠다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있다 간다고 했잖아. 달이 나으면 내려간다고. 근데 벌써 한 달째야. 한 달.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고 밥 차려 드려야 되고 집에 있어도 편하게 못 쉬겠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애들도 할머니 계신다고 조심해야 된대. 텔레비전도 크게 못 보고 친구들도 집에 못 데려오고. 우리 큰애가 그러는 거 있지? 할머니 때문에 집이 불편하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맨날 야근이라고 도망다니고 집에 오면 방에만 처박혀 있고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다 내 몫이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착하시긴 해. 정말 조심하시고 폐 안 끼치려고 노력하시는 거 다 알아. 근데 언니, 그게 더 불편한 거 있잖아. 응, 며느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인데 손님 모신 것처럼 긴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냉장고 하나 열어도 눈치 보이고 화장실 한번 가도 시어머니 먼저 다녀가셨나 확인해야 되고 밥도 따로 먹고 싶어도 못 먹지.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으면 시어머니는 뭐 이렇게 되니까. 에휴,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다리 다치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제 좀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제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 말은 무슨. 남편이 얼마나 효자인데. 내가 뭐라고 하면 당장 나보고 며느리 자격 없다고 할걸. 아니, 시어머니가 나쁘신 건 아니야. 착하셔. 근데 그냥 힘들어. 내 집에서 내가 주인 못 되는 기분이랄까? 맞아, 시집살이지 뭐. 요즘 시대에 무슨 시집살이야. 에휴. 며느리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아야지. 다리 완전히 나으시면 가실 거 아냐. 그때까지만 참자. 휴. 응, 알았어. 언니도 푹 쉬어. 나도 자야겠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어. 제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시집살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은 포기했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평생 피하려 했던 그런 시어머니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야. 미안해, 손주들아.
할머니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아들아,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울다가 해가 뜨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그것도 모자라 우는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되니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어머님, 아침 드세요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미소 뒤에는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보면 그날 밤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밥 안 드세요? 아니다. 먹는다.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낮 동안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며느리가 편하겠지.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없으면 저렇게 편하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어. 제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시집살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구나. 저도 며느리였습니다. 30년 전 저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었습니다. 나는 절대 며느리한테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집에서 편하게 못 쉬게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다리만 조심했어도, 내가 그냥 시골에서 혼자 버텼어도 왜 아들 말을 듣고 따라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응, 배가 안 고프네. 며느리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그냥 다리가 좀 쑤셔서.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다. 괜찮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겠죠.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나빠지겠죠.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한 달째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그냥 솔직한 마음을 친구한테 털어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 거였습니다. 짐이 된 제가 잘못한 거였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빨리. 하지만 다리는 아직도 불편했습니다.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계단도 힘들었습니다. 시골집은 2층에 방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리 완전히 나으면 바로 내려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밤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그 친절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웃음 뒤에는 빨리 가라는 마음이 있겠지. 식사 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반찬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죄야. 손주들과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오, 잘 그렸네. 하지만 며느리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들도 할머니 때문에 불편하대. 손주들도 제가 불편한 거겠죠. 할머니 눈치 보느라 친구도 집에 못 데리고 TV도 크게 못 보고 미안했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졌고 뺨은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82살. 이제 제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어서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식들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견디자. 조금만 더 견디자. 며느리한테 티내지 말자. 웃으면서 지내자. 그리고 탈이 나으면 조용히 떠나자. 아침이 되면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물으면 밝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응, 잘 잤다. 연기였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듣게 될 말들이 이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줄 거라는 것을.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다는 것을. 며느리의 전화통화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작아지려 노력했습니다. 식사도 줄였습니다. 냉장고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새벽 5시에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응? 어머님 빨래 좀 따로 모아주세요. 섞이면 귀찮아서요. 알았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따로 모아달라고요. 섞이면 귀찮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야근이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9시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또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하고 있네. 이번에는 지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니, 민지야. 진짜 못 참겠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만 발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시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5주째야. 5주. 언제까지 있으실 건지.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더 심해. 맨날 방에만 처박혀 계시잖아. 그것도 눈치 보여. 밥도 잘 안 드시고. 제가 노력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조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마저 불평했습니다. 아니,
그게 더 불편하다니까. 방에만 계시니까 혹시 아프신가 싶어서 계속 신경 쓰이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즘 남편도 짜증나. 자기 엄마 모시는 건 다 내 몫이면서 본인은 야근이라고 도망 다니고. 응, 맞아. 효자 코스프레. 나한테는 엄마 잘 모시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있잖아. 어제는 정말 웃긴 게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꺼내 드시는데 그게 내가 다이어트용으로 산 비싼 거였어. 맞아. 개당 3,000원짜리. 근데 그냥 드시더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 요구르트를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길래 먹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에휴. 그냥 참았지. 며느리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솔직히 좀 그래. 나이 드시니까 냄새도 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집이 작아서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좀. 맞아. 방에서 냄새 나는 거. 그래서 요즘 방향제 엄청 뿌려. 애들이 싫어할까봐. 숨이 막혔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매일 샤워했습니다. 옷도 자주 갈아입었습니다. 방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말이야. 요즘 시어머니가 우울해 보여. 맨날 방에만 있고 밥도 잘 안 드시고. 근데 솔직히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냥 빨리 좀 건강해지셔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며느리의 말투에는 동정심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응, 맞아. 남편한테 말해볼까 했는데 말하면 내가 나쁜 며느리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나쁘신 건 아니야. 근데 솔직히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진짜로. 응. 이번 달 말까지만 더 있으시면 안 되나? 2달이면 충분하잖아.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내 인생 언제 편해지나? 시집살이가 이런 거구나. 그래, 언니. 나도 알아. 참아야지. 그래도 넋두리는 해야 살 것 같아서. 응, 고마워. 들어줘서. 나 진짜 미쳐버릴 뻔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빨리 가라고, 귀찮다고.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눈치를 봐도 며느리에게는 제가 그냥 짐이었습니다. 빨리 떠나줬으면 하는 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참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냄새나는 늙은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울다가 해가 뜨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기를 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견뎌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듣게 될 말은 며느리의 불평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방을 든 채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1층에 도착했습니다. 아파트 정문을 나섰습니다. 10월의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2달 만에 처음 느껴보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나왔구나.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저는 무시하고 걸었습니다. 일단 어디로 가야 할까요? 시골집으로? 아니, 아직은 안 됩니다. 아들이 바로 쫓아올 겁니다. 저는 근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 계좌에서 무단으로 돈이 출금됐어요. 확인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한 달 전에 2억 3천만 원이 출금되셨네요. 위임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제가 위임장을 쓴 적 없어요. 제 도장 좀 확인해 주세요. 저는 가방에서 제 도장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제 도장을 비교했습니다. 이거 다르네요. 위조된 거예요. 제 아들이 제 돈을 훔쳐간 겁니다. 직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서류 사본 좀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서류를 받았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은행을 나와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또 왔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지금 어디세요? 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너 만나야 할 것 같구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와이프한테 무슨 말 들으셨어요? 며느리 문제가 아니야. 너 문제다. 저요? 제가 뭘? 내 통장 확인해 봤니? 엄마, 그게 내 돈 2억 3천이 내 계좌에 있더라. 신기하지?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건 제가 관리해 드리려고. 위임장 위조해서? 내 도장 가짜로 만들어서? 아니에요, 엄마. 오해예요. 오해. 요양원 예약한 것도 오해니? 엄마, 그건 시골집 명에 바꾸려던 것도 오해니? 아들이 침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위해서. 내 위에서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에요. 내 허락도 없이 내 돈 가져가고 내 집 빼앗으려 하고 요양원에 처박으려던 게 나를 위해서였다고? 엄마, 그게 아니라. 그만해. 너한테 더 이상 할 말 없어. 엄마, 잠깐만요. 엄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잘했어. 잘한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횡령 신고하러 왔습니다. 횡령이요? 제 아들이 제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갔어요. 위임장도 위조했고요. 경찰관이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은행 서류도 보여줬습니다. 핸드폰에 찍어둔 부동산 서류 사진도 보여줬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써 내려갔습니다. 다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법이 판단하겠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근처 김밥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김밥 하나 주세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김밥이 나왔습니다. 혼자 앉아서 먹었습니다. 2달 만에 제 돈으로 제가 고른 음식을 눈치 보지 않고 먹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김밥을 씹으며 울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이렇게 간단한 게 이렇게 행복한 거였구나. 김밥을 다 먹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지? 시골집으로 돌아갈까? 아니, 아직은 아닙니다. 아들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서울에 머물러야 합니다. 법적 절차도 진행해야 하고요. 원룸이라도 구해야겠습니다. 핸드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저렴한 원룸을 검색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가져간 연금도 다시 찾을 겁니다. 오늘은 일단 찜질방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해가 지고 저는 근처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갔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긴 샤워였습니다. 때를 밀었습니다. 2달간 쌓인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수척하긴 했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찜질방 바닥에 누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코를 골았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편안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볼 필요도 아들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저였습니다. 82살의 김순덕. 그냥 저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40만 원. 작지만 제 집입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제가 주인인 집입니다. 법적 절차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아들이 위조한 위임장, 무단으로 가져간 돈,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경찰은 아들을 조사했고 아들은 결국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들은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돈 당장 돌려줘. 그리고 다신 연락하지 마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알았으니까 돈만 돌려줘라. 아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섰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 돈은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연금 수령 계좌도 다시 제 명의로 바꿨습니다. 시골집 명의는 애초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까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제자리보다 더 나아졌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로웠으니까요. 원룸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해 먹었습니다. 고추장찌개도 끓이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 채웠습니다. 요구르트도 과일도 반찬도. TV는 제가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트로트 프로그램을 크게 틀어놓고
따라 불렀습니다. 화장실도 제 맘대로 썼습니다. 샤워도 길게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외로웠냐고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하지만 곧 괜찮아졌습니다. 복지관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요가도 배우고 노래교실도 다녔습니다. 또래분들을 만났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편해요. 자식들은요? 따로 살아요. 그게 서로 편하더라고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생겼습니다. 박 여사님이라고. 저보다 2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점심 같이 먹을까요? 좋아요.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만나주세요. 읽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제 원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정말 미쳤었어요. 그래, 알았어. 이제 가봐. 엄마, 우리 집으로 다시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잘할게요. 와이프도 반성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엄마, 이런 데서 혼자 사시면 이런데 여기가 어때서? 아들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내 집이야. 내가 선택한 집이고 내가 주인인 집이야. 내 집보다 훨씬 편해. 엄마, 아들아, 너도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엄마, 그래도 그리고 말이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다신 내 돈에 손대지 마. 내 집에 손대지 마. 내 인생에 손대지 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죄송해요. 아들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또 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손주들이었습니다. 할머니, 2 손주가 제 원룸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왜 안 와요? 할머니 없으니까 너무 외로워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주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들어오렴. 손주들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었지만 손주들은 좋아했습니다. 할머니, 집 아늑해요. 할머니, 여기서 사세요? 그래, 할머니 집이야. 간식을 꺼내줬습니다. 요구르트와 과자를 줬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다시 안 오세요?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여기가 좋단다. 근데 너희가 보고 싶으면 이렇게 놀러와. 환영이야. 정말요? 그럼 언제든지. 손주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손주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손주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82살. 제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진심을 들었던 그날이 결국 저를 살린 날이었습니다. 만약 그 말을 듣지 못했다면 저는 계속 눈치 보며 살았을 겁니다. 아들에게 이용당하고 요양원에 보내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는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말로 저는 괜찮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전화 통화를 들은 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의 짐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거칠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저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밥 드시고 싶으면 데워 드세요. 근데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며느리의 말투는 이제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가자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별로 많지는 않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냥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가져온 라면이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쓸쓸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심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손에는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녁 드셨어요? 아니, 아직. 아, 그래요? 저 오늘 친구들이랑 먹고 왔어요. 어머님은 뭐 남은 거 드세요. 며느리는 쇼핑백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남은 반찬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손주들도 학원에 갔고 아들은 또 야근이었습니다. 넓은 집에서 저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골집이 그립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애야, 내 빨래도. 며느리가 돌아보더니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따로 모아달라고요. 미안하다. 깜빡했네. 에휴,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저녁 아들이 일찍 들어오자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었지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계속 이렇게 계실 거예요?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피곤해 죽겠어요. 당신은 맨날 야근이라고 집에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서 언제까지 계실 건데요? 다리는 다 나으신 거 아니에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완전히는. 엄마가 좀 더 쉬셔야 할 것 같아. 좀 더요? 언제까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만해. 우리 엄마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시면 어때요?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있으면 아들 부부가 싸운다. 다음 날 아들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 간 후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시가로 얼마나 되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명예 변경하는 건 어렵지 않죠? 명예 변경. 네, 알겠습니다. 남편 명의로 정리하고 싶은데. 네.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방문 틈으로 조심스럽게 밖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서재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시골집 명의 변경. 제 시골집은 제 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상속받은 집이었습니다. 왜 며느리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얼마나 되는데? 시가로 한 2억 정도. 땅값도 올랐대. 2억. 제 시골집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야지. 뭘 말씀드려요? 어차피 당신 거 될 거잖아요.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요. 어머니 혼자 그 집에서 사시는 것도 위험하고, 나중에 요양원 가시려면 돈도 필요하고, 요양원? 근데 아직은 당신, 어머니가 계속 우리 집에 계실 건 아니잖아요. 다리 다 나으셨는데도 안 내려가시잖아요. 그건 엄마가 아직 불안하신 거야.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차라리 요양원이 나을 것 같아요. 거기는 전문 간호사도 있고, 어머니 또래분들도 많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건 좀 엄마가 싫어하실 텐데. 당신이 설득하면 되죠. 그리고 집은 미리 정리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상속세도 나오고 복잡해요. 알았어. 생각해 볼게. 빨리 결정해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편한 게 요양원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집명의 변경.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들과 며느리가 제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의견도 묻지 않고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내 집을 내 모르게 정리하려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뿐만 아니라 아들마저도, 제 아들마저도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도 함께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당해야 하나? 내 인생인데, 내 집인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요양원, 집명의 변경.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모르게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니.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가려는데 거실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가 깨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늦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복도 그림자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당신, 그래서 언제 어머니한테 말할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타이밍을 봐야지. 타이밍은 무슨? 벌써 2달 다 됐어요. 처음 계획이 뭐였어요? 알아. 근데 엄마한테 요양원 이야기 꺼내기가. 요양원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당신이 못하면 제가 할까요? 아니, 내가 할게. 이번 주말에.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은 정리됐어요? 통장.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응. 어머니 명의 계좌에서 내 명의로 다 옮겼어. 5월 80만 원씩 들어오는 연금도 내 계좌로 바꿨고. 무슨 소리입니까? 다행이네요. 어머니가 아시면. 모르셔. 엄마는 통장 관리 잘 안 하시니까. 내가 생활비 드린다고 했더니 그냥 맡기셨어. 잘했어요. 그럼 시골집은?
부동산이랑 얘기했어. 다음 주에 서류 작업 들어간대.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돼. 어머니가 찍어주실까요? 내가 잘 설득하면 되지. 엄마, 나중에 상속세 때문에 복잡해지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의심하시면 의심? 엄마가 뭘 알아? 법률 용어도 모르시고. 그냥 내가 여기 도장 찍으시면 된다고 하면 찍으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 나중에 어머니가 아시면 어떡해요?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어차피 다 내 거 될 건데 뭐. 요양원 비용은 어머니 연금이랑 집 한 돈으로 충분해. 한 10년은 거기 계실 수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편해지는 거지. 집도 넓어지고 당신도 스트레스 안 받고. 며느리가 만족스러운 듯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하네요. 어머니가 당신 키워주셨는데 미안하긴.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나도 엄마 때문에 회사에서 눈치 보이고. 그건 그래요. 아무래도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까 회사에 있어도 자꾸 신경 쓰이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요양원이 나아. 엄마도 또래분들 있으면 덜 외로우실 거고. 아들이 변명처럼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치매라도 오시면 어떡해요? 그럼 더 힘든데. 그럴 리 없어. 엄마 아직 정신 멀쩡하셔. 지금은요? 근데 나이 드시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이 낫다는 거야. 거기는 간호 시스템도 되어 있고. 며느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나저나 어머니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얼굴도 안 좋고 밥도 잘 안 드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 다리 아프신 것도 그렇고. 아니면 눈치채신 건 아니겠죠? 설마 우리 엄마가 뭘 알아. 그냥 조용하신 분이야. 조용한 게 아니라 무시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확실히 말해요. 저도 한계예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엄마한테 말할게. 요양원 구경이라도 가보자고. 좋은 곳으로 알아봤어요? 응, 경기도에 괜찮은 데 있더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면 되는데 깨끗하고 시설도 좋대. 150만 원. 제 연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금을 미리 가져간 거였군요. 잘 됐네요. 그럼 다음 달부터는 우리끼리 살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당신도 고생 많았어.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신도요. 효자 노릇하느라.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제 인생을 농담처럼 이야기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벽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평생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밤새 분유 먹이고 아프면 병원 뛰어가고 대학 보내려고 온갖 일 다 하고 그 아들이 제 돈을 훔쳐가고 집을 빼앗으려 하고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동의도 없이 마치 제가 물건인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며느리는 예상했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남이니까요. 하지만 제 아들은 달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보다 더 차갑게, 더 계산적으로 저를 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텅 빈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 이 집을 나가야 한다.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슬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제 몸을 채웠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며느리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아침 드세요. 환한 미소였습니다. 아들도 식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 거실에서 제 인생을 거래하던 그 사람들이 낫나 싶을 정도로 지금은 완벽한 효자와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응, 잘 잤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간 후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 방에 두었던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이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가져갔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이 말했었습니다. 어머니, 통장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생활비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때 넘겨줬었습니다.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생각하고 바보였습니다. 제 아들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사전협의서, 제 시골집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매도인 김순덕 제 이름, 매수인 이상중 아들 이름, 매매대금 2억 원, 서류 날짜는 이번 달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유양원 입소 상담 예약서, 입소 예정자 김순덕, 상담 날짜 이번 주 토요일.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제 모르게 제 인생이 정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제 핸드폰으로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제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잔액이 0원이었습니다. 아들 영의 통장 사본도 있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제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연금, 적금, 예금 모두 아들 계좌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한 짓이구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해야 했습니다.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은행 가기, 통장 재발급, 아들 명의로 옮겨진 돈 확인, 법률 상담, 무료 법률 상담소 찾기, 집 구하기, 저렴한 원룸이라도 짐 정리하기, 최소한만 차분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82살. 늙었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오후에 며느리가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저는 그 틈에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제 계좌에서 출금 내역 확인하고 싶은데요. 본인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 번호를 불러줬습니다. 네, 확인됐습니다. 고객님 계좌는 현재 잔액이 0원이시고요. 언제 출금됐나요? 한 달 전에 2억 3천만 원 전액 출금되셨습니다. 출금 요청자가 누구죠? 고객님 아드님 되시는 분이 위임장 가지고 오셔서. 위임장. 제가 언제 위임장을 썼습니까? 제가 위임장을 쓴 적이 없는데요. 그러시면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얘기였습니다. 이건 범죄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되세요? 왜? 좋은 곳 구경 가볼까 해서요. 어머니 건강에도 좋고. 요양원 이야기였습니다. 어디? 요양. 아니, 실버타운이요. 요즘 시설 좋은 데 많더라고요. 아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구경만 가는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큰 가방에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가져온 옷 몇 벌뿐이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신분증, 도장, 등본, 핸드폰으로 찍어둔 증거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새벽에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핏기 없고 지쳐 보이던 얼굴 대신 단단하게 담은 입술과 결연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이제 끝낼 시간이야. 며느리의 불평도, 아들의 배신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겁니다. 제 인생은 제가 지킵니다. 82살.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겁니다.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장 보러 나가자 저는 움직였습니다.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뭔가 깜빡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제 가방을 봤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눈치 보지 않고 떨리지 않고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 간다. 네. 갑자기 왜요? 이유는 너가 더 잘 알 거 아니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만해라. 상중이가 너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비켜라. 이제 너 힘들게 하지 않으마.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제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들 집에 온 지 한 달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또 야근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아들은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출근은 일찍 하고 퇴근은 늦고 주말엔 골프나 회식이 있다고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녁을 대충 차렸습니다. 김치찌개 하나에 계란말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머님, 먼저 드세요. 저는 애들 먹이고 먹을게요. 그래,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손주들은 각자 방에서 먹었고 며느리는 부엌에서 뭔가 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 내가 설거지. 아니요, 그냥 두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끊어졌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 9시쯤 아이들이 잠들었습니다. 저도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맨날 그랬습니다. 낮에는 방에만 있어서 피곤하지도 않고 밤에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1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거실 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었습니다. 며느리를 깨우면 안 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나야.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저는 화장실로 가려다가 그만 멈춰 섰습니다. 아니, 언니. 나 진짜 미치겠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이야. 언제까지 우리 집에 계실지 모르겠다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처음엔 잠깐만 있다 간다고 했잖아. 달이 나으면 내려간다고. 근데 벌써 한 달째야. 한 달.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어머니 눈치 봐야 되고, 밥 차려드려야 되고, 집에 있어도 편하게 못 쉬겠어.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애들도 할머니 계신다고 조심해야 된대. 텔레비전도 크게 못 보고, 친구들도 집에 못 데려오고. 우리 큰애가 그러는 거 있지? 할머니 때문에 집이 불편하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맨날 야근이라고 도망 다니고, 집에 오면 방에만 처박혀 있고, 시어머니 모시는 건 다 내 몫이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 착하시긴 해. 정말 조심하시고 폐 안 끼치려고 노력하시는 거 다 알아. 근데 언니, 그게 더 불편한 거 있잖아. 응, 며느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인데 손님 모신 것처럼 긴장하고 살아야 되니까. 냉장고 하나 열어도 눈치 보이고, 화장실 한번 가도 시어머니 먼저 다녀가셨나 확인해야 되고, 밥도 따로 먹고 싶어도 못 먹지. 내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으면 시어머니는 뭐 이렇게 되니까. 에휴, 며느리의 목소리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다리 다치신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제 좀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제발.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남편한테 말해. 말은 무슨. 남편이 얼마나 효자인데. 내가 뭐라고 하면 당장 나보고 며느리 자격 없다고 할걸. 아니, 시어머니가 나쁘신 건 아니야. 착하셔. 근데 그냥 힘들어. 내 집에서 내가 주인 못 되는 기분이랄까? 맞아, 시집살이지 뭐. 요즘 시대에 무슨 시집살이야. 에휴. 며느리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조금만 더 참아야지. 다리 완전히 나으시면 가실 거 아냐. 그때까지만 참자. 휴. 응, 알았어. 언니도 푹 쉬어. 나도 자야겠다. 전화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어. 제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시집살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은 포기했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짐이구나. 며느리가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구나. 내가 평생 피하려 했던 그런 시어머니가.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날까봐 이불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며느리야. 미안해, 손주들아. 할머니 때문에 불편하게 해서 미안해, 아들아. 너까지 힘들게 해서 미안해.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울다가 해가 뜨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시어머니, 그것도 모자라 우는 시어머니가 되면 안 되니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어머님, 아침 드세요.
할 때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미소 뒤에는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밥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밥상을 보면 그날 밤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밥 안 드세요? 아니다. 먹는다. 억지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알이 모래처럼 느껴졌습니다. 낮 동안 저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며느리가 편하겠지.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 없으면 저렇게 편하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밤이 되면 더 힘들었습니다. 잠들려고 누우면 며느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겠어. 제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시집살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시집살이를 시키고 있었구나. 저도 며느리였습니다. 30년 전 저도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짐했었습니다. 나는 절대 며느리한테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말자. 그런데 지금 제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집에서 편하게 못 쉬게 하는 그런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다리만 조심했어도, 내가 그냥 시골에서 혼자 버텼어도 왜 아들 말을 듣고 따라왔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많이 드세요. 배가 안 고프네. 며느리가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마다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밤 아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 그냥 다리가 좀 쑤셔서.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다. 괜찮아. 아들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면 아들이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겠죠. 며느리와 아들 사이가 나빠지겠죠. 그건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한 달째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그냥 솔직한 마음을 친구한테 털어놓은 것뿐이었습니다. 잘못은 제가 한 거였습니다. 짐이 된 제가 잘못한 거였습니다. 빨리 나가야 해. 빨리. 하지만 다리는 아직도 불편했습니다. 오래 걷지 못했습니다. 계단도 힘들었습니다. 시골집은 2층에 방이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지금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다리 완전히 나으면 바로 내려가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고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날 밤 들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친절하게 대할 때마다 그 친절이 가면처럼 느껴졌습니다. 저 웃음 뒤에는 빨리 가라는 마음이 있겠지. 식사 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며느리가 반찬을 건넸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 있는 게 죄야. 손주들과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손주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오, 잘 그렸네. 하지만 며느리 말이 떠올랐습니다. 애들도 할머니 때문에 불편하대. 손주들도 제가 불편한 거겠죠. 할머니 눈치 보느라 친구도 집에 못 데리고 TV도 크게 못 보고
미안했습니다. 모두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졌고 뺨은 꺼져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82살. 이제 제 인생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한테 짐이 되어서 며느리한테 미움받으면서 살아야 하나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평생 성실하게 살았는데, 자식들 위해 희생하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게 됐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견디자. 조금만 더 견디자. 며느리한테 티내지 말자. 웃으면서 지내자. 그리고 탈이 나으면 조용히 떠나자. 아침이 되면 저는 거울을 보며 미소를 연습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물으면 밝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응. 잘 잤다. 연기였습니다. 모든 게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듣게 될 말들이 이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상처를 줄 거라는 것을.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다는 것을. 며느리의 전화통화를 들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더 작아지려 노력했습니다. 식사도 줄였습니다. 냉장고도 거의 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새벽 5시에 다녀왔습니다. 며느리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응? 어머님 빨래 좀 따로 모아주세요. 섞이면 귀찮아서요. 알았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따로 모아달라고요. 섞이면 귀찮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은 또 야근이었습니다. 요즘 아들은 거의 집에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저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9시쯤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을 때 화장실에 가고 싶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또 거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하고 있네. 이번에는 지나가려 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니, 민지야. 진짜 못 참겠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만 발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니까. 시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벌써 5주째야. 5주. 언제까지 있으실 건지.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더 심해. 맨날 방에만 처박혀 계시잖아. 그것도 눈치 보여. 밥도 잘 안 드시고. 제가 노력한 것들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위해 조심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마저 불평했습니다. 아니, 그게 더 불편하다니까. 방에만 계시니까 혹시 아프신가 싶어서 계속 신경 쓰이잖아.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즘 남편도 짜증나. 자기 엄마 모시는 건 다 내 몫이면서 본인은 야근이라고 도망 다니고. 응, 맞아. 효자 코스프레. 나한테는 엄마 잘 모시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은 집에도 안 들어오고.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있잖아. 어제는 정말 웃긴 게 시어머니가 냉장고에서 요구르트 꺼내 드시는데 그게 내가 다이어트용으로 산 비싼 거였어. 맞아. 개당 3,000원짜리. 근데 그냥 드시더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저는 그 요구르트를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길래 먹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며느리
한테 물어봐야 했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에휴, 그냥 참았지. 며느리가 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 솔직히 좀 그래. 나이 드시니까 냄새도 나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나쁜 뜻은 아니고.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집이 작아서 환기가 잘 안 되니까 좀. 맞아. 방에서 냄새 나는 거. 그래서 요즘 방향제 엄청 뿌려. 애들이 싫어할까봐. 숨이 막혔습니다. 냄새가 난다고요? 저는 매일 샤워했습니다. 옷도 자주 갈아입었습니다. 방 청소도 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말이야. 요즘 시어머니가 우울해 보여. 맨날 방에만 있고 밥도 잘 안 드시고. 근데 솔직히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의사도 아니고. 그냥 빨리 좀 건강해지셔서 내려가셨으면 좋겠어. 며느리의 말투에는 동정심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귀찮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응, 맞아. 남편한테 말해볼까 했는데 말하면 내가 나쁜 며느리 되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나쁘신 건 아니야. 근데 솔직히 빨리 가셨으면 좋겠어. 진짜로. 응. 이번 달 말까지만 더 있으시면 안 되나? 2달이면 충분하잖아. 며느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아, 진짜. 내 인생 언제 편해지나? 시집살이가 이런 거구나. 그래, 언니. 나도 알아. 참아야지. 그래도 넋두리는 해야 살 것 같아서. 응, 고마워. 들어줘서. 나 진짜 미쳐버릴 뻔했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던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냄새가 난다고, 빨리 가라고, 귀찮다고.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조심해도, 아무리 눈치를 봐도 며느리에게는 제가 그냥 짐이었습니다. 빨리 떠나줬으면 하는 짐이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도 참지 못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불로 얼굴을 묶고 울었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구나. 냄새나는 늙은이,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평생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울다가 해가 뜨자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기를 빼려고 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견뎌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듣게 될 말은 며느리의 불평보다 훨씬 더 충격적일 거라는 것을.